자, 지난 시간에 우리 264의 절정이라는 작품을 봤죠. 오늘은 역시 264 시인의 시인데요. 이게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던 시입니다. 264의 강 건너간 노래인데, 여러분 264 시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 뭐가 있을까요? 절정 우리 같이 공부했고, 청포도, 광야 이런 작품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작품들에 비해서 강 건너간 노래는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수능의 트렌드를 보면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작품이라 하는 건 뭐냐면 유명한 작가의 조금 낯선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 여러분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보면 김영랑 시인 나왔죠. 그치? 김영랑 시인 대표작이 뭐야? 모란이 피기까지는이잖아. 그치? 그런 작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낯선, 그치? 텐마루에 관련된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작품들이 출제가 되죠. 선생님들한테도 낯선 작품이라고.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수능에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지적 능력은 얼마나 이 작품들을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문학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읽어낼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라는 거? 264라는 거. 그러면 264의 삶을 반영해서 이 시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쵸?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강 건너간 노래 낭송해보고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건너간 노래 264.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압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처럼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을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자, 이게 264의 강 건너갔소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낯선 시이고 나름의 상징적 시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냥 이 표면상의 어떤 사전적 의미로만 이 시를 읽으면 무슨 얘기지? 노래가 어떻게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작가가 누구다? 264라는 것을 반영해본다면 여러분 좀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섣달이란 말 들어봤어요? 섣달. 동지 섣달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면 섣달 모르면 이 시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지. 그죠? 섣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계절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어인 것 같아요. 어떤 시기. 그런데 섣달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시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그렇지. 압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다? 겨울이겠구나.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 굉장히 추울 때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섣달이 언제냐면요. 12월 중순이에요. 섣달 보름하면은 12월 중순. 되게 추울 때예요. 그죠? 그리고 달 밝은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적 상황이 두 번째 행에 제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강이 어떻대요? 쨍쨍 언대요. 우리가 긍정, 부정으로 따지면 이런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일까요? 부정적인 상황일까요? 부정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이 시어의 속성을 이야기해보자면 좀 넓혀서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얘기해보자면 생명력을 의미할 때가 많아. 식물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 어머니의 양수에서 자라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그 시어가 생명력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얼었다면 어때요? 생명력을 얼게 만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으로 묘사될 때가 많다. 자, 역시 압내강 쨍쨍 얼어 이 조이던 밤은 아마 시적 화자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주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거예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육사가 살던 시기, 이 시가 1938년인가요? 1938년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거다. 그죠? 이 얼어 조이는 이 밤은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 앞에서만 시적화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어래요. 일단,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 노래 어떨 때 불러요? 기분이 좋을 때, 신날 때 부르기도 하고, 그치? 뭔가 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응원가, 그치? 뭔가 힘내기 위해서, 노동요 이런 거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희망하고 염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그런 자신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노래의 가능성이 시 전체 맥락을 보면 높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닐 거라는 거지. 왜? 시적 상황이 어때? 이런데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는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떤 자신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부르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됐대요? 강 건너갔답니다. 즉 내가 바라는 희망과 염원이 완전 이 자리에서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 않았다. 좌절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연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강 건너 하늘 끝에 어디까지 닿았대요? 사막도 닿은 곳이래요. 여러분, 사막 하면 어때? 척박하고 뭐가 없어 역시? 생명이 없다. 그죠? 사막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시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유치환 시인의 생명의 서라는 작품 혹시 알아요? 거기서 오직 그 알라의 신만 계신 10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역시 사막도 닿은 곳 얘는 압내강 쨍쨍 얼어든 조이던 밤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극한의 어떤 시련을 말하는 거야. 그쵸? 생명도 없고 절망적인 현실. 역시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됐대요? 제비처럼 날아갔대요. 자, 이 행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 노래는 여기서의 노래일 거야. 그죠? 근데 얘를 뭐에다 빗대고 있어요? 제비처럼이라 했어. 무슨 법이야?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죠.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비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에 빗댔다. 살아있는 것에 빗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다 해서 활자를 써서 화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유법, 화류법 둘 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제비라고 하는 시어에 우리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비. 독수리처럼 날아갔다 하면 어떨까? 진짜 강해서 거기까지 진짜 도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할 것 같아. 근데 제비처럼 날아갔다고 하니까 어때? 겨우 갔어. 겨우 같고, 그치? 연약해서 실현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해. 근데 왜 하필 그 연약한 세지 중에 제비일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봤을 때, 제비는 어떤 새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야. 그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제비를 사용했지만 마침 또 어때? 연약하단 말이야. 이런 곳에 가면 제비가 내 바람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쵸? 그런 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면 보겠습니다.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자, 계집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계집애를 어떻게 하겠대요? 못 잊겠대. 그럼 얘는 뭐의 대상이야? 잊지 못하면 뭐의 대상이야?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쵸?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이 집은, 뭐, 계집애의 집일 수도 있고요. 뭐, 화자도 이 계집애랑 동병상련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집은 고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대요? 없대. 없다는 건 뭐야? 고향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라졌다는 거지. 이 못 잊을 계집의 집조차 없다기에라는 요 행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작품 뭐 있어? 고향. 현진권의 고향 떠오르지 않아요? 마치 이 못 잊을 계집의 누구 같아? 권력. 그지? 그리고 고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 그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고향 상실이라고 했지만 사실 1938년 우리 민족 현실에 다 대입을 해보면 고향 상실 그 이상이죠. 뭐야? 나라를 잃은 거지. 그쵸?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긴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제비의 날개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지치면
어디에 떨어진대?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서 타서 죽겠죠. 이 모래불은 뭐겠어? 사막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쵸? 불처럼 뜨거운 모래를 모래불이라고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타서 죽겠죠. 좌절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꽤 높겠죠. 라고 화자 본인도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이육사의 시의 절정에서도 어때요? 그 3년까지 어때? 그냥 계속 어떤 극한의,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정에 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현실을. 자, 그래서 절정에 달한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모래불에서 떨어져서 내가 불렀던 그 희망과 염원의 노래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자, 이 시에서, 이 행을 보면요. 사막이라고 하는 시어는 긍정적인 시어겠습니까? 부정적인 시어겠습니까? 부정적인 시어고요. 그럼 이 행에서 사막과 대조되는 시어는 뭘까? 푸른 하늘이겠죠? 그렇죠? 사막은 아까 말했지만 절망적 현실을 의미한다면 하늘은 어떨까요? 희망을 의미해요. 그런데 봅시다. 뭐가 끝없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절망이 커. 그게 뭘 덮고 있어요? 푸른 하늘이 덮였어. 그치? 그러면 이 절망과 희망은 대조적이 시어인데 뭐가 더 큰 상황이라는 거야? 절망이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역시나 계속 그 절망적인 시련과 고통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행을 보겠습니다.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래요. 참 되게 멋있는 시적인 표현인데, 아마 화자가 목격한 것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그런 별들을 봤을 것 같아. 그게 마치 얘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 그쵸? 그래서 눈물을 먹은 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조상 온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조상 오다. 조상 온다는 표현 알아요? 혹시 조문이라는 표현 알아? 조문이 뭐야? 그렇지,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걸 우리가 조문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이런 어떤 다 죽어있는 상황. 그지? 생명력이 다 죽어있는 이 상황에 별들이 조문으로 오는 밤이래요. 그죠? 여기서의 별은 지금 의인화되어 있죠? 눈물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별은 눈물 먹을 수 있나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조상 갑니까? 큰일 나지. 조상 오면 큰일 나. 별이, 그지? 우리 그때 이제, 모두 줄초상 나는 거야. 별이 조문 오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별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이 지금 눈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별이 눈물을 먹은 걸까? 뭘까? 화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감정을 뭐하고 있다? 이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별들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시간적 배경이 뭐가 됐어요? 밤입니다. 밤. 여러분, 밤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감수성 풍부해지지 않냐? 상상력도 많아지고. 여러분, 시가 언제 잘 쓰여지는 줄 알아? 새벽 감성. 특히나 거기다가 이별까지 했다 내가. 그래 뭐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시 아주 끝내주게 나옵니다. 그지? 여러분 아주 명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쓰면 여러분도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다니 그거야.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는요, 옛일 하면은 과거의 추억이겠죠. 근데 그 추억이 아마 옛날 나라를 빼앗기기 전 아름다웠던 우리 고향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죠?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다니 아름다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름다운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부른 노래 희망과 염원이 좌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몇 번 하고 포기해야 될까? 이거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아름다웠던 옛날 우리나라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한 가락을 여기 두고, 이거 노래겠죠? 그죠? 다시 노래할 동력이 생겨서 한 가락을 여기에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야. 여기서의 노래는
선생님이 아까 희망과 염원이라고도 했지만 이육사의 삶을 또 넣어보면 뭐 하겠다는 거야?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거지. 조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행동이든 목소리든 펼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어. 이거 1년에도 반복되는 거죠? 그치? 1년에서도 똑같이 세 번째 행에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말이 반복되면서 수미상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수미과 상관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 본인 형식적 통일감 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앞뒤로 반복되면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도돌이표로? 그렇지. 순환 반복될 것 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또 내가 노래 불렀지만 또 한 번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난 어떻게 할 거야? 또 반복할 거야. 또 반복할 거야. 이육사 선생님이 감옥살이 몇 번 하셨다고 했어요? 17번 했다고 했어요. 17번. 그쵸? 그러니까 왜 이 강 건너가 간 노래라는 작품이 나왔는지 알겠죠? 그죠? 웅장해지죠 또? 웅장해지냐? 네. 이 저항시인들의 시를 보면 진짜 마음이 웅장해지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지속해 할 것이라는 자신의 다짐을 다지면서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수능에 이 작품이 출제가 됐다고 했는데요. 이 시에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이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쵸? 다음 관점에서 나의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자, 보기입니다. 보기.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여러분, 문학에서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죠? 뭐가 있을까? 내재적 관점? 맞아요. 내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만 보자는 거야? 작품 그 자체의 특징만 보자는 거야. 그래서 작품의 어떤 형식적 특징 같은 데에 주목해서 감상하는 방법이 내재적 관점에서의 감상입니다. 내재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외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작품 감상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바깥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고려하면서 읽자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작가론적이라고 해. 작가론. 다른 말로 작가가 표현한 거잖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반영해서 읽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에서 님을 승려가 쓴 거기 때문에 님을 절대자, 부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작가를 고려해서 감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시대를 반영해서 읽는 무슨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강 건너간 노래도 시대를 반영해야만 어떻게 보면 시인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죠. 그치? 내재적 관점으로만 읽으면 이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그쵸?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그렇지. 잘하네요.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 뭘 고려하는 거야? 독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느냐, 어떤 깨달음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읽는 것을 우리는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형성평가에 제시가 되고 있는 이 보기는 뭐에 관한 거겠어요? 반영론적 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영론적 관점에 관한 이야기 읽어볼게요.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그냥 생짜 판타지 같은 게 아니다. 시에서의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있어야 하는 현실은 아마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 그치? 동경의 대상 같은 게 되겠죠. 그것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당위적이라고 하죠.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자, 기억 어떤 부분이에요? 압내강 쩡쩡 뭐 얼어 조이는 밤이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극한의 추이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죠? 그치? 이걸 통해서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있는 현실이잖아. 있는 그대로의 현실. 맞습니다. 니은은 뭐예요? 사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쵸?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했다. 맞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해서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생명력도 없고 굉장히 시련과 고통만 가득한 그 공간을 사막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자, 3번 디귿.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자, 디귿 부분 어디였어요? 모래불에 타 죽는 그 부분이죠. 그쵸? 그 부분. 죽음의 상황 가정한 거 맞고요. 이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한 것도 맞습니다. 그쵸? 그 노래가, 내가 외치던 그 노래가, 그 어린 날개가 지치면 어느 모래불에 타 죽겠다고 했잖아. 그쵸?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리을. 그,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죠. 그쵸?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가 변했나요? 거기까지 보면은 시적 화자가, 계속 노래를 불러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태도의 변화 있어, 없어? 없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우리 그 행에서 알 수 있나요? 그 행에서 알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년에서 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정답은 뭡니까? 4번이 될 겁니다. 자, 5번도 맞는지 보겠습니다.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켰다. 맞지? 그치? 대응시킨 거 맞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 아름다웠던 그 고향을 떠올리면서 다시 노래 부르겠다고 하잖아.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야? 과거에 아름다웠던 우리나라. 그것들을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확실하게 뭡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질문. 네. 저거 2번이에요. 뒤에 제시문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인데 네. 직면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아닌 거예요? 사막. 직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아닌 거예요? 직면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직면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2번이 틀렸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4번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번이 애매하다 싶었으면 뭐 세모 표시를 한다든지 하고 넘어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직면하게 될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긴 해요. 거슬리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지문 구성을 보면 4번이 너무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의제기거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음운. 문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음운까지 다 공부해야 되니까 사실 적진 않을 거예요. 적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고인으로서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